고가 부동산은 저가 부동산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았고 시세도 올랐으므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새해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납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돼 왔다. 이 정부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특히 공동주택보다 저평가된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가 공평 과세를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이 세 부담을 늘리고 복지 서비스와도 연계돼 서민층이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완만하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단계적 조정으로 인한 조세 저항의 반복을 우려하며 이번 기회에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그 속도와 인상폭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속도 조절론과 현실화 방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음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올린 단독주택 공시가격 최종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그런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공시가격 발표를 두고 급격한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이것이 국민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오늘 진행되는 토론 역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네 분의 패널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속도라든가 또 최종적인 어떤 목표에 대한 어떤 논란거리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현실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특히 단독 다가구의 경우에는 따져볼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 국책사업 감시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집값,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땅값, 집값이 오르면서 소수 부자들에게 부가 쏠린 반면에 불로소득이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이 매우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정부가 공시가격을 개선하면서 집값 안정의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논의가 좀 집중적으로 되길 바랍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요즘 부동산 시장도 미세먼지와 같이 굉장히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공시가격이 현실화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는 분명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좋은 의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작년 여름 같은 상황은 사실 우리가 같은 공화국의 시민이라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어떤 시민으로서 일체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좀 뒤늦었지만 방향을 잘 잡았다. 그리고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 공시가격 현실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경 소장,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이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일체감, 연대감을 깨뜨리는 요소까지 되고 있다라는
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해 줬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죠. 투기 막고 실수요자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대출 조건 강화했었고 보유세 강화 여러 가지 또 공급 대책까지 내놨는데 지난해 내놨기 때문에 이 시점에 약간의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판단도 해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지난해 정부 대책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9.13 대책을 포함해서 공급 대책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최근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그 이전에 발생했던 부동산 가격 상승, 특히 서울이죠.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만 올라가는 그런 급등 현상이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볼 게 있을 것 같고요. 제 의견으로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어떤 서울 지역의 희소성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에게 더 인식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그런 원인이 있었고 어쨌든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한 30% 올랐고요.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가로 따지면 그다음에 2년도 안 되는 문재인 정부 때 30몇 %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설명이 잘 안 되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안정되는 추세인데 또 따지고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격한 하락의 조짐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실거래가 지수를 가지고 보게 되면 제가 최근에 나오기 전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동안 거의 8% 가까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었고 지방도 같이 실거래가를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이제 따로 가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태영 대표, 지금 이창모 교수께서 효과는 있었지만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점도 얘기했었고요. 또 사실상은 정부 정책이 부분적인 효과를 거뒀지만은 제대로 된 처방이었냐에 좀 문제는 의식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급격한 하락. 그냥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가 좀 굉장히 그 시참을 해서 덤터기를 쓴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 5년,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4년, 그 9년 내내 사실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을 했고요.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심지어는 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의 효과가 사실 지방은 먼저 나타났고요. 지방은 2009년부터 가격이 많이 뛰었으니까요. 서울은 그보다는 이제 규제가 좀 있으니까 2014년 가을부터 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뛴 거예요, 가격이. 올랐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했다고 하는 점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나이브하게 본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13 대책 같은 수준의 대책을 2017년 파리 대책 때 내놨으면 이게 효과가 좀 빨리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아마 그런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투사량하고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타이밍이 좀 타이밍 늦었는데 이미 나온 그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따가 봐야 되겠죠. 이따가 봐야 되는데 근데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게 9.13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책의 바로 효과냐 아니면 그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데처럼 오를 만큼 올라서 이제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참에 이제 9.13 대책이 나오니까 꺾인 거냐라고 하는 건 좀 굉장히 논쟁적인 대목이긴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폭락에 대한 우려까지 있었는데 김인만 대표 어떻습니까? 보통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투기를 조장해서 많이 올랐고 그 부작용이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더 과거로 가보면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었고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더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규제를 많이 했으니까 그 부작용이 그때 나온 거고요. 또 뒤로 가면 김대중 전 정부죠. 김대중 정부 때는 사실 IMF 때문에 규제를 다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투기가 조장이 아니고 그때는 풀어줘야 될 상황이었고 그 부작용이 노무현 대통령한테로 왔고 계속 정권마다 이렇게 부작용이 반복이 되는 게 이게 부동산 시장인데 최근에 이제 안정을 좀 찾고 있잖아요. 9.13 대책이 발표가 되고 이제 굉장히 안정을 찾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게 9.13 대책의 효과냐?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했고요.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정책을 펴면서 심리적인 안정. 또 대출 규제도 그냥 규제가 아니고 원천 봉쇄를 시켰단 말이에요. 집이 있으면 원천 봉쇄. 그래서 구매 욕구와 구매 능력을 다 잡아버리니까 부동산이 안정이 됐는데 그 내면을 좀 바라보면
잡힐 때가 됐다. 왜? 이게 사실 박근혜 정부 2013년부터 집값이 올라서 2018년까지 6년 동안 올랐거든요. 예. 작년 7, 8, 9월 달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집을 가진 분들도 두려워했어요. 작년에는. 야, 이거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 좀 문제가 있다.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집 가진 사람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9.13 대책, 9.21 대책이 나오면서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이 된 거는 좋은데 만약에 그런 대책이 없었다면 더 무한정 올라갔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안정이 됐겠지만 안정되는 브레이크를 좀 잡아준 경향이 있고요. 만약에 9.13 대책이 더 빨리 나왔으면 8.2 대책 때 나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8.2 대책 때 그게 나왔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브레이크는 저는 안 잡혔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때는 예. 심리가 더 과열이 돼서 어떤 말을 해도 잘 안 들리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잡힐 때가 돼서 잡힐 때가 됐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거래량 감소. 이게 가격 하락이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 좋은데 지금은 네. 거래가 거의 실종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예, 관련 얘기 이제 이후에 좀 해보기로 하고요. 저기 이제 김성달 의원께서 아까 저기 이창무 교수께서 폭락에 대한 우려도 말씀하셨고 지금 거래량 감소에 대한 걱정도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관련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말 그대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집값이 박근혜 정부 말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한 규제 완화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리라고 시민들이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고 예. 결국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집값 추이를 보면 KB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값이 그 지금까지 집권 초에서 지금까지 평균 호당 2억 원씩 뛰었습니다. 일반 무주택 서민들 월급쟁이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막대한 소득이 그분들은 그냥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안겨준 거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이제 분노하고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니까 정부가 9.13을 통해서 어떤 종부세 인상도 검토하고 지금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라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말씀하시지만 집값이 떨어졌냐라고 볼 때 급매물 중심으로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가격이 절대적으로 떨어진 거냐는 아직도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그럼 요구하는 속도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급락이라는 속도는. 급락도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거냐. 급매물에 대한 급락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매물로 확대되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니다. 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집값이 오른 게 2억이라면 2억 원 정도는 평균씩 떨어져야지만 그게 제자리 가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싶습니다. 반값으로 떨어뜨리라는 게 국민들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좀 살 수 있겠냐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까지 가지 못하고 최근에 거래 실종 이런 걸 얘기한다면 과거 정부도 뭘 얘기했냐면 주택가격 하락은 필요하고 안정도 필요한데 거래는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수요자 거래는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거래가 가격에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에 대해서 거래를 실수요 거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쪽에서 이 부분을 보장해줘야 되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에 대한 거품을 정부가 빼는 거에 대한 일단 좀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거품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매물이 공급으로 나오면서 수요자들도 몰리고 실수요 거래가 그때 보장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현상에 굉장히 특이한 게 옛날에는 경기도하고 서울을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나타났던 현상은 서울만 뛰었어요. 근데 서울이라는 대상이 규제 대상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9.13 대책을 8.2 대책 때 냈으면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8.2 대책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었더라면. 그래서 규제가 만들어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하락에 대한 폭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서울이라는 굉장히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강남 재건축이나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주택 정책의 틀을 만들어 버리니까 부작용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도 서울이라는 대상만 가지고서 정치적인 틀을 만들어 버리니까 지방은 난리인데 그래서 이게 서울의 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가격 하락의 어떤 침체의 조짐이 온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태경 대표 얘기 듣고 그다음에 또 김민만 대표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전혀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고요. 그 규제가 집중돼서 서울 집값이 올랐다. 뭐 이건 저는 정말 이게 좀 견강부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서울이라는 지역이 이제 그 일종의 투기 매력이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고, 이게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전부 다 해체시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하느니 금리도 굉장히 낮췄고요. 그다음에 빚내서 집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세 대책을 안 내놨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야, 빚내서 집을 살 거냐, 아니면 빚내서 전세를 살 거냐 이런 식으로 토끼머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샀죠.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정확히 그 포인트를 짚어서 또 서울에 그럼 집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했어야 되는 거고 투기 수요를 억제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보유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하게 가져왔다고 하면 투기 수요 싹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규제가 너무 약해서 문제였던 거지. 뭐 예. 규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예. 시장 정상화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해 정책의 효과 관련 논의는 지금 김인만 대표 얘기까지 듣고 오늘 핵심 주제인 공시가격 관련은 넘어가겠습니다. 규제가 약해서 부동산이 뭐 많이 올랐다. 저는 거기에 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값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입주 물량 영향이 있고요. 그동안 가격 상승 폭에 대한 뭐 축적된 에너지, 투자 심리, 뭐 정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파리 대책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요. 저도 폭등하기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는데 파리 대책이 주제가 다주택자 규제거든요. 다주택자 강남 고가 아파트 규제인데 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손해보기는 싫습니다. 무주택자든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든 자본 증식 자산을 늘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요. 네. 얼마나 늘리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뭐 집값이 투자를 못해서 오히려 집값이 반값 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되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고 파리 대책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 규제를 하니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집을 많이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한 채를 가지는데 어디를 가져야 될까? 무주택은 불안하니까 똘똘한 한 채. 지방보다는 서울. 서울은 왜? 희소가치. 집을 지을 땅이 별로 없잖아요. 경기도나 지방 같은 경우는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이 되는데 희소가치가 있고 서울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투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서울로 몰렸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굉장히 복합 미묘한 문제인데 반값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러면 자기 월급은 매년 오르는데 집값은 반값으로 떨어져라. 네. 굉장히 좀 김성달 팀장 얘기 짧게 좀 추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다주택자 규제가 작년에 2017년에 제대로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부가 유도하겠다면서 세제 완화를 가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겐 더 많은 주택을 사재기 하라는 신호로 저는 보여졌다.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다행히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께서 과했다. 그 부분에서 다시 규제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대출 규제까지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차단된 것이 지금의 집값에 조금 상승세를 조금 막아주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오늘은 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루기로 했던 공시가격인데 더구나 올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 공시가격 때문에 이슈가 됐고요. 원래는 25일 날 내일 이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제 발표될 예정이었다. 오늘 지금 오후 3시에 발표하기로 좀 돼 있죠.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또 강남 상구 등 뭐 일부 지역에서는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뭐 우선 시청자들에게 이해도 없게 해서 김인만 대표께서 이 부동산 공시가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요. 이게 공시가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제 과세 기준이 되는데 공시가격이 시세하고 차이가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과 달라서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얼마 가격이 이렇게 딱딱딱 정해지는데 부동산은 같은 아파트라도 동이나 층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땅도 같은 지역 땅이라도 용도 지역이나 뭐 도로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니까 공시가격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이 산정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국토부 장관이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책임을 지고 하는 거고요. 이걸 근거로 이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우리 세금, 재산세나 종부세는 이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근거로 하는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정한 결국 과세 이제 기준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 단독주택이 기준이 돼서 지자체장들이 이제 알아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많이 올렸다 안 올렸다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 토지도 또 토지 나름대로 표준지 공시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부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현실화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 가격에 따라서 과세 정책이라든가 형평성 논란이 충분히 달라질 소지가 있는데 김선호 팀장, 경실련에서 며칠 전에 이제 현재 공시 가격이 시세를 너무 조금밖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 저거 조금 보태고 싶습니다. 네, 그러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하게 된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설명 주시죠. 1989년도에 부동산 투기 근절, 집값 안정 이런 크다란 방향을 갖고 지가 체결이 일어나면서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즉 공시지가는 토지 공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토지 공개념도 후퇴되는 과정이었고 정부가 그걸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그 공시가격 제도, 즉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평가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을 좀 보면 과세 기준이 토지, 상가 빌딩은 공시지가가 과세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하고 개별주택,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라는 집값 개념을 정부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집값을 발표하는데 정부가 또 땅값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만 정부가 2번 조사를 해서 땅값도 발표하고 집값도 발표하는 구조이고 경실련이 이번에 조사한 건 그 아파트의 시세와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즉 집값,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땅값을 서로 비교해 본 겁니다. 이것들이 저희는 매우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부과 기준이 되니까. 그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현실하고 괴리가 큽니까? 공시지가였습니다. 공시지가요? 저희가 조사해 보면 시세는 2006년 공시가격 도입된 이후에 이제 공시가격은 시세와 비교해 보니까 아파트는 70%, 높게는 80%까지 반영했습니다. 단독주택은요? 단독주택은 그때도 50% 수준이었고요. 지금도 50%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단독주택은 공시지가인 땅값보다도 낮게 집값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땅값만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 낮게요? 네, 전혀 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격들이 지금 정부가 매년 발표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세금 부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 기준에서는 체계라는 아파트에 거죠. 거주하는 사람들이 제일 좀 많이 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서민들인 지방에 계신 분들도 시세의 70% 수준으로 부과해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형평성의 논란을 부추기는 그 지점입니다. 네, 팩트 관련해서 혹시 김성달 팀장이 얘기했던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시세는 당연히 뭐 상황에 따라 변하니까 공시 가격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공시 가격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좀 틀리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주택 유형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같은 평형의 주택 수가 뭐 200세대, 어떤 경우에 1000세대가 되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굉장히 자주 관측을 하죠. 그래서 뭔가 기반이 되는 어떤 가격 정보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그런 수준으로 노력을 해도 만들어내는 게 80%, 70%가 되는 거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거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뭐 거래된 사례가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반 전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서 지금 주택의 가격을 산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변동률에 대한 부분도 또 가미를 해서 단독주택 가격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이제 상당히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긴 기간도 이렇게 현 시세와 괴리가 크게 유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도 별 차이가 없이 유지가 되는데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된 가격과 공시 가격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최소한 공시 가격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확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버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50% 수준인데. 그럼 이 교수님은 너무 지금 이제 부정확하다는 관점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얼려서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조금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속도와 목표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 공시가격 제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이게 그 부동산 가진 분들한테 사실상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정부가 왜 그런가요? 그럼 정부는?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어떤 발전 경로 때문에 그런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부동산, 토건, 그다음에 뭐 건설 이쪽이 이제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또 고용에 차지하는 비중도 큽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 자산의 80% 파라리 부동산이죠. 계속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부하고 상관없이 그동안에 정부가 그래왔다. 뭐 차이가 있겠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체로 이제 그 궤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도 정부가 국민들을 다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건데. 근데 그렇게 못했던 거죠. 못했던 못했다. 거고, 그래서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보조금을 주려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야지 왜 형편 좋은 사람한테 줍니까? 이제 그 보조금이라는 용어는 이태경 대표가 쓰는 용어죠. 예, 지금요? 맞습니다. 예. 예, 저도 좀 동의하는 게 정부가 결국은 과세 기준에 대해서 차별화성인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13년간 어떻게 보면 유지되어 온 거거든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2005년, 2006년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한 단독주택이나 어떤 공시지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상가 업무 빌딩, 대규모 업무 빌딩입니다. 그 소유주는 대부분 상위 재벌들이나 법인들이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만한 세금에 대한 특혜를 받은 거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합법적 탈세를 조장해 온 거냐는 말까지 시민들이 하고 있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부가 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단독주택이 시세 반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실거래가 적다,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땅값보다 낮은 이유는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통계끼리도 서로 맞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거래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또 무엇인가. 예를 들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논현동 주택이 그때 60억이 넘게 거래된 걸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근데 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29억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50% 반영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 공시지가라는 게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분들이 정부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받아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것들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두 분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셔가지고 합법적인 탈세, 보조금 이런 용어가 있어서 지금 이제 좀 붕괴하시는 느낌 같은데요. 네, 김 대표께서는. 아니, 정부가 무슨 보조금을 집 가진 사람한테 정부가 돈을 주나요? 사실상의 보조금이다. 사실상의 보조금이죠. 세금을 내는데 집을 안 가진 사람은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집이 많은 건 아니고요. 1주택자인데 아니, 훨씬 더 집을 많은 살 때 이득을 취득세를 누리죠. 내고요.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그게 얼마 분명히 안 되죠. 양도세를 냅니다. 그럼요. 양도차익에 대해서 요즘은 한 50에서 60% 정도 내고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를 내고 공시가격이 뭐 6억 이상 되면 또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있습니다. 또 집값이 더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또 세율도 올라가죠. 그래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안 가진 사람보다 적게 가진 사람보다 어떻게 더 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보조금이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게 어차피 지금 또 내고 있는데 이게 왜 보조금의 개념인지 모르겠고요. 자, 능력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가 서민들보다 없는 사람보다 잘 사니까 돈을 좀 더 내, 부담을 해. 노블레스 오블레주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돈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의도라면 사실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내줘야죠. 재벌들도 저는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의 원인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 투기꾼이야. 너 더 해야 돼. 물론 5채, 10채 뭐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저는 뭐 변명할 여지도 없고요. 무조건 투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부터 강남에 집 한두 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너 투기야. 너 더 내야 돼. 너 적게 내면 너 보조금 받는 거야. 라는 인식이라면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한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식의 차가 크군요, 두 분이.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야 되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되고, 거래는 폭증해야 되고, 이걸 정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 분명히 그런 취지로 저는 읽었고요. 제가 가격이 폭등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상승이요, 없고요. 폭등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자, 그리고 강남에 뭐 예전부터 살았던 분이 있어요. 재건축이 됐습니다. 예컨대 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죠. 뭐 그 사람 투기 목적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평당 9천 이렇게 찍잖아요. 불로소득이잖아요. 그 양도세를 내잖아요. 양도세 얼마나 내요, 그게? 내봐야. 주택 수에 따라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1주택자인데 50%, 얼마나 60%를 냅니까, 내고 되면. 있잖아요.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부동산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로소득이라는 거고요.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게 극히 민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대표적으로 그
보유세 얘기를 하자면 대한민국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입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면 160만 원 내는 거예요. 이게 뭘 내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 2009년 뭐 이 무렵에 그 강남이나 서초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 30평 형태 아파트들이 한 9억 이렇게 했어요. 10억 했습니다. 지금 보면 뭐 꿈의 가격인데 현재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를 넣으면 그래도 이태경 대표가 느끼기에 뭐 붕괴하지 않을 정도가 된다고 보세요. 보유세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저는 1%까지 가야 된다고 보죠. 현재는 얼마죠? 0.16%입니다. 0.16이면 거의 7배 정도 가야 예, 된다. 갈 길이 굉장히 멀죠. 근데 이제 그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9년이나 10년에 9억, 10억 하던 아파트들이 20억 이상 막 치솟았단 말이죠. 거기서 좀 세금 내는 거지 그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단독주택 관련해 가지고는 김성달 우리 팀장은 뭐 정부 그 이유로 핑계댈 사항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사실은 전 이번에 놀란 게 그동안 아파트가 주로 공격 대상이었는데 이제 단독 주택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이 새로운 변화다 사실은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어떤 프레임을 짜는 게 초고가 단독주택, 재벌들의 주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프레임은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뭐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하죠. 주로 뭐 KBS도 그렇고 어쨌든. 근데 사실은 잘못 프레임을 짠 게 그러니까 뭐 강남이든 주요 고용 중심지에 있는 단독주택에 실제로 공부상의 단독주택의 80% 이상은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택 공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단독주택이라고 신고된 것들에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런 건축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는 4층에 뭐 2베드, 뭐 3베드로 살고 나머지 1, 2, 3층은 원룸으로 해서 임대 주는 사람들의 주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재벌들의 주택이냐 정말 어떤 갑자기 뭐 그게 조정 지역이면은 뭐 100%의 재산세 상승을 부과시킬 만큼의 그런 대상들이냐라고 따지면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아까 네. 뭐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는 아닌 거죠. 우리가 뭐 소유 단위로 나눠서 뭐 다세대 주택을 10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단독 주택 하나를 갖고 있는데 위에는 내가 한 채를 쓰고 20억짜리 뭐 단독 다가구 주택이라 그러면 20억 중에 4층은 내가 쓰고 그럼 내가 그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은 한 5억밖에 안 되겠죠. 나머지 10채의 원룸은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뭐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거 10채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네. 그 사람들은 중심 도시에 가까운 청년층을 위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산세를 상대적으로 낮게 내는 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결과를 사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지금까지 그 벌어졌던 현상이라는 거를 현실화를 통해서 물론 재산세에 대한 부분의 부담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누구에게 재산세 부담을 빨리 물리느냐에 대한 이슈가 단순하게 초고가 주택에 사는 호화 주택에 사는 재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라는 게 지금의 단독 다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네, 포함해서 좀 짧게 제가 추가해 주시죠. 말씀드린 건 단독 주택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이제 뭐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것도 있고 분명히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 아파트와 단독 주택의 형평성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방치해왔던 게 한 측면이 있었다가 이번에 정부가 좀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거에서 다시 언론의 관심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벌들이 갖고 있다라는 건 재벌들은 상가 업무 그런 대규모 빌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고가 단독주택에 대해서 재벌 오너들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 저희들이 말하는 고가 단독주택이 사실은 보유세도 누진제 구조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시세가 공시가격 오른다 하더라도 시세가 낮으면 거기에 맞게 세금을 내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특혜를 보는 층이 전부 그 상위의 그 부동산을 대량 갖고 있는 소수에게 집중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20억의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따진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주택자분들 또는 그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시세에 대해서 50%만 내면 안 되는 거죠. 시세에 대해서 80%나 70% 수준으로 내시는 겁니다. 내시고 그게 또 다주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부분 또는 주거로 쓰는 부분은 적고 대부분은 임대나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또 임대소득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줄여주시면, 예. 과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얘기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얘기 짧게 하시고요. 예, 제가 던지는 이슈는 그래서 대상을 그렇게 정해서 재산세의 부과를 올리게 되면 사실은 뭐 20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이전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종부세 대상이 돼서 갑자기 누진적으로 과세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부담에 대한 걸 누구한테 넘기느냐? 결국 임차인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정가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 재산세 부담에 대한 어떤 속도나 강도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아까 그 이창무 교수께서도 조금 현실화는 필요하지만은 정도의 문제, 속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태일 대표, 현재 이것을 현실화하자고 하면은 현재 그동안의 가격이 거품이 낀 건데 네. 그걸 기준으로 공시 가격을 한다는 것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네. 예, 그런 걱정할 때 아닌 것 같고 뭐 가격이 또 빠지면 또 맞춰서 또 떨어질 테니까요. 그거야. 가격이라고 하는 건 출렁출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나중에 예. 또 공시 가격 조정하면 된다라고. 예,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008년 2006년이네. 2006년 이후에 지금 12년 동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한 80% 오른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세금은 어떻습니까? 세금은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요. 2007년에 제일 많이 걷었는데 이게 2조 7천억 정도 걷었습니다. 이게 2016년에 얼마 걷었는지 아십니까? 1조 5천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80%가 뛰었다니까요. 세금 근데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형평이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가 내놓은 그 보유세 그 증세안을 보더라도 1조 1천억 증세예요. 그러면 2조 6천억, 2조 7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해봐야. 무슨 세금 폭탄입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거품 낀 것에 대한 무슨 뭐 이것으로 그대로 인정해서 공시가격 결정하는 것 문제 아니냐? 걱정할 거 없다. 지금도 문제가 아니고 또 혹시 그렇다도 나중에 내려가면은 또 그때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시각이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아까 불로소득 말씀하셨는데, 자, 불로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환수를 하겠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불로소득이라고 본다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올려서 차라리 양도소득세율을 80%를 올리고 재산세나 종부세를 안 올려야죠. 근데 지금은 양도세율도 중과세를 정부에서 표현이 그렇지만 중과세를 적용했고, 자,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공시가격만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2017년 8.2 대책을 통해서 이미 공시가격은 공정시장 가입 비율 작년이죠. 9.13 대책에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또 올렸고요. 종합세율도 올렸는데 자, 혹시라도 올해 집값이 더 떨어졌어요. 세율이 떨어지느냐? 저는 한 번 올린 세율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율도 올리고 공정시장 가격도 비율 올렸는데 공시가격도 올리고 양도세율도 중과세고 결국에는 이게 증세가 아니고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장님께서 지금 그 보유세와 양도세의 차이 어떤 것이 더 우월한 세금인지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동산 세금의 그 기본 본은 보유세입니다. 이건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보유세가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 양도세라고 하는 것이 뭐 화끈해 보이죠. 물론 뭐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이 그 사전적으로 환수할 거냐, 보유에 대해서 아니면 처분할 때 환수할 거냐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양도세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안 팔아요, 사람들이. 동결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처분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안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보유세는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러면 세금이죠. 강북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버지가 집을 하나 가지고 보유세를 높이고 있었는데 양도세를 낮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단독주택인데 거꾸로가 아니라. 투자도 아니고 팔아야 돈이잖아요. 뭐 투자라는 것도 시세 차익을 팔아야 얻는데 그냥 살고 있어.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양도세는 물론 팔아야 될 때 세금이지만 재산세나 종부세는 그냥 20년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세 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 그게 부담이 아니면 뭐가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실거래가로 맞춰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건 논란이 많은 이슈예요, 사실은. 네. 워낙에 실거래가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올해도 보면 9월까지 한 서울의 아파트를 실거래가로 따지면 거의 20% 올랐어요.
근데 최근 3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게 강남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 떨어졌어요. 그렇게 단기적인 변동이 심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게 안정적인 과세를 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거래가 안 된 대상에 대한 시장에 내재된 가치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재산세 과세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걸 알 수 있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영국 같은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투기적인 성향이든 뭐든 매매 가격의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쫓아다니다 보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실거래가에 대한 변동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수를 못 만들어요. 실거래가를 가지고서. 그만큼 가격의 변동이라는 것 자체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쫓아다닌다는 게 한계예요. 보유세 과세 기준을 실거래가라고 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없죠. 저희가 그냥 공시가격이죠. 당연히. 공시가격이 당연히 그 과세 기준이고. 그 대신에 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맞춘다고 해서 안 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실거래가 오르면 쫓아가서 올리고 떨어지면 또 내린다면서요.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100%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건 한 85% 수준까지 실거래가에 법벌 당연히 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거 따라가겠어요? 그런 얘기죠. 그걸 실거래가에 바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왜 없었으면 좋겠어요. 85%를 유지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 제도가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거래되는 사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클레임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행정적으로 부담을 못할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갖고 있는 어떤 실거래가를 어떤 기준으로 활용하는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제 법의 그 규정을 보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적정 가격, 즉 시장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해 주시고 계시고, 시장 가치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반영한 시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너무 이제 세제까지 넓어지긴 했습니다만 공시가격의 불공평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정부가 그걸 개선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다 그걸 요구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인정하게 되면 조세 정의나 공평과세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집중돼서 좀 얘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이제 부동산 공시제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면서요. 또 공시가격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이미 알려진 겁니다만 9.13%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5%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이고요. 예, 대구 9.18, 광주 8.71, 세종 7.6 순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이 자체에 대해서 이미 좀 알려진 바지만은 올해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이 공시제도 관련, 가격 관련 전략과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가 이제 공시가격에 개선하겠다 이런 네. 얘기는 뭐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은 맞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것을 들여다봤을 때 네. 조금 인상된 것으로 보여지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얘기해 드린 것이지만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70% 수준으로 이미 내고 있는데 그것도 13년 전부터 냈다는 겁니다. 13년 동안 미뤄온 숙제를 일부에서는 이것에 따라서 혹시 그 세금 연동돼서 폭탄되는 거 아니냐 걱정까지 세금 했었는데. 폭탄을 얘기하지만 사실 정부가 얘기한 건 이미 세부담 상한제라는 게 조치를 강하고 있거든요. 네. 1주택자는 150%까지를 넘지 않고 오늘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거에는 그것도 가격대별로 더 조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김 대표. 물론 저도 공시가격을 이제 현장에서 물건들 분석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최대 이게 공시가격 대비 시세가 뭐 3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50%도 안 되는 물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현실화를 좀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이냐? 최근에 작년, 재작년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빨리 현실화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급히 먹은 떡이 체한다고 이렇게 이거는 사실 이게 한 1, 2년 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해묵은 89년도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이거를 최근에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뭐 단독주택도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아파트도 많이 올랐는데 그 숙제를 지금 빨리 1년, 2년 만에 해결해야 된다. 좀 그건 너무 급한 것 같고요. 저도 좀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데는 그 현실화가 하지 말아자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오늘 이제 정부가 발표한 그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 뭐 좀 그러니까 기존보다 좀 올린 거겠죠. 그런데 이제 53%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뭐 범주에 따라서 아파트라든가 또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집가 등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이 자체만 아까 수치로 본다면은 특별하게 많이 오른 것 같다 보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기대보다는 좀 뭐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예. 정부도 이제 아무튼 그냥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일종의 방향이거든요. 점차로 더 이제 근접하게 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세금 관련해서는 이 급격하게 끌어다 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랄지 아니면 이제 과세 기준이랄지 세율이랄지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시간을 가지고 예. 그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게 맞고요. 그렇게 시간표를 정해주면 시장 참여자들이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죠. 정부는 아마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이제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올해급 발표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현실화 시켜가지고 근접해 간다는 것인데 그래서 또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상승률을 뭐 30% 제한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시 가격에 대한 그런 어세스트 밸류에 대해서 뭐 미국과 같은 뭐 주마다 다 틀리지만 뭐 나름대로 상승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주들이 많거든요. 예. 어쨌든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내는 세금이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니까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 10% 뭐 기준을 요구하는 스테이트 주도 있고요. 그래서 30%는 어떻게 보면 또 과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30%가 올라가면 더 제한을 더 낮게 할 필요 있다. 예, 30%가 된다 그러면 갑자기 안 내던 사람이 종부세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자기가 내는 과세 부담은 50%, 60%뭐 최대한이 되는 100%까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부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번에. 네, 그럼 실제로는 그 폭이 조정 지역이 아니면 50%고 조정 지역이면 아마 100%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과세 자기가 내는 세금에 대한 어떤 한도액이라는 게 그래서 세금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한도가 필요하죠. 갑자기 부담스럽게 이 정부가 이 방향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 조세 저항이라는 게 크면 사실 이 재산세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어떤 방향성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점진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 단위라든가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시 가격을 30% 올린다면은 내는 세금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저희가 누진세니까 그러니까 영역만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보유세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뭐 아까도 뭐 이태경 그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고의 그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누진세가 아닌 경우죠. 예? 모든 대상에 대해서 비례적인 과세를 할 때 보유세가 최고인 거지. 그거를 뭐 종부세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0.몇 %,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줘버리면 자원 배분에 왜곡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비효율적인 조세가 되는 거죠. 일단 뭐 일단 공시가격 관련해서 상승률 관련. 예, 말씀. 정부가 예를 들면서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시세가 6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세 6억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이 예. 현재 50%라고 했을 때 내는 보유세, 종부세는 당연히 대상이 아니고요.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27만 원 정도입니다. 재산세 27만 원인데 이게 시세 80%로 가면 80%로 간다 하더라도 54만 원 됩니다. 연간 54만 원의 재산세니까 27만 원 느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제 세부담 상한액을 전년도에 2배가 오른 거잖아요. 제가 27에서 27만 원인데 정부는 100%가 아니라 150%. 그 정도로 오르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유지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1억 이하의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거의 세부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서민이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사실 청년들도 그러니까 150%라는 것은 20만 원 내던 사람들이 상한은 50만 원까지. 20만 원을 내셨으면 그 다음에 10만 원 이상을 안 내는 거죠. 1.5배까지.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러한 장치를 두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세부담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가져가겠다면 저는 공시가격이라는 건 당장 제자리에 올려놔야 된다. 이것들이 과거 정부도 현실화율을 제고하겠다고 했었어요. 참여정부의 91%라는 현실화율까지 나왔는데
들여다보고 검증해 보니까 맞지 않더라였습니다. 그리고 예.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공개도 하지 않고 개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논란이 되고 정부가 의지를 가졌을 때 또 국민들이 지지해 줬을 때 이게 정상화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 될 것들을 정부가 대안을 만들고 가는 게 필요하지. 예. 어떤 서민 피해, 서민 세금 폭탄 얘기에서 공시 가격의 정상화가 늦게 가야 될 이유는 다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뭐 아까 제가- 했는데 이제 네. 일단 김인만 대표 얘기 듣고 또 이태경 대표 지금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다음 듣기로 하죠. 예. 네. 아까 6억 말씀하셨는데요. 가격 기준을 예를 너무 낮게 잡은 것 같고요. 서울에서 6억짜리 단독주택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서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보호해줘야 물론 그렇죠. 다른 자산 기준으로 규모로 얘기하십시오. 저는 다른 말씀을 기준으로. 드렸습니다. 물론 20만 원도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세금 내는 입장에서 뭐 저도 세금 내고 있고요. 누구라도 다 내고 있지만 내는 입장에서는 20만 원도 부담스럽고 200만 원도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가를 뭐 이렇게 제가 대변하거나 보호해 줄 생각은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20억 강남이나 뭐 강북에 20억짜리 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하나 있다라고 치면 그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올라서 20억 자산이 됐지만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굉장히 일반 뭐 부동산이 5억 가진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 부담이 1년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된다면 그런데 아까 김성달 그 팀장 얘기는 뭐 거긴 150% 상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상으로 보자면 50%만 두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이제 200%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아, 150%라도 200만 원 내던 사람이 300만 원 내면 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거 너 돈 많은데 그거 좀 내지 뭐 그렇게 네. 아는 소리 하냐라고 하지만 그 당사자가 당사자는. 되면 아무런 영향도 없고 내가 1년에 한 번씩 200만 원, 300만 원 내는 게 결코 그게 부담이 적다라고 저는 아무런 생각하지는 근거도 없이 않거든요. 내는 건 아니죠 물론 아는 건데. 근데 예. 저는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많은 미디어들이 이제 저는 완전히 그건 이제 거짓말을 한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뭐 하나가 세금 폭탄론 네, 얘기인 세금 거. 폭탄론 얘기인데 그건 정말 거짓말이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건 과장도 아닙니다. 거짓말인데 네.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자 보유세라고 하는 게 결국엔 보유세 폭탄인데 보유세라고 하는 게 재산세랑 종부세로 구분돼 있습니다. 자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체 세대 중에 2.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가 되는 거 세금입니다. 98%는 관련이 없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자 그럼 다 재산세 대상이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극도로 이게 박하게 서게 돼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 기준에서 1억부터 3억 구간일 때 세부담 상한이 전년 기준으로 해서 5%예요. 5%. 10만 원 냈으면 다음 해에는 5천 원 올라가는 겁니다. 5천 원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아무리 높여봐야 소용없어요. 5% 이상 못 올라간다니까요. 전년에 비해서. 자, 그다음에 3억부터 6억 구간 10%입니다. 10만 원이면 10,000원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상승률이 30%, 50% 된다고 하더라도 세부담 상한은 걸린다니까요. 10만 원짜리 11만 원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억에서 6억에서 9억 구간이라고 지금- 해봐야 안 끝났습니다. 30%예요. 네. 자, 그렇죠. 그다음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2%인데 2%도 보시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50%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실제 뭐 현실 놓고 뜯어놓고 분석해 보면 뭐 그렇게 그 가당찮은 얘기입니다. 폭탄 뭐 얘기하는 것은 과장을 넘어서서 거짓말이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아까도 뭐 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3억짜리, 5억짜리 단독주택이 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비율로 봤을 때 실제로 뭐 아니, 종부세 과세 대상이 2%라니까요. 서울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에 서울이든 아니든 2%라니까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나머지는 98%는 재산세 과세 대상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달라지겠죠. 기준이 올라가면 예.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20억짜리에 10억짜리라 합시다. 10억짜리에 대한 시세 반영률이 40%라 그러면 4억으로 되겠죠. 4억은 어쨌든 종합 그 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60%가 되면 네. 6억이 되겠죠. 과세 대상으로 변하겠죠. 그죠? 1주택자는 9억부터. 9억부터 아닙니까? 아니 뭐 어쨌든 뭐 다른 다세 주택자까지 아니, 여기서 올라가서 얘기하는 건 좀 당연하죠. 적절치 그거야. 않을 것 같습니다. 1주택자 준비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9억 원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 잠깐 공시가격 제가 제 얘기를 기준으로 다시 하는 하면 그 개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마무리해 주시고 얘기하세요. 서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에 정말 다른 자산 아무 금융 자산 없이 내가 은퇴를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 하나 소유하면서 자기 소득을 버는 그런 노후
노년 가구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임대소득으로 6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요즘 뭐 자본 할인이나 임대 수익률이 한 3-4% 되나요? 그러면 뭐 5%로 나누어도 한 12억 정도 되겠죠? 3%로 나누면 한 15, 6억 되겠죠?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갖고 있는 성격이라는 게 그렇게 뭐 초호화 주택과 대단한 소득을 얻는 그런 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종부세에 대한 그런 부담을 늘리는 그런 뭐 공시가격의 현실화라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거죠. 뒤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의 대부분은 공부사원 단독주택이지만 다 다가구 주택이에요. 네. 예, 저는 아까 좀 말씀하신 게 서울에 자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들어갔고요. 9억 초과하는 단독주택 개수가 2016년 기준으로 14,000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지금 그게 다 들어도 그게 곱빼기로 늘어도 3만 호 안짝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공시가격 기준 9억 초과하는 단독주택이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은 사실 100만 호에서 150만 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사실 이 논쟁에서 비껴가는 분들인 거고요. 네. 저희들이 계속 고가주택 부자들이 타깃이 될 수 있는 그 혜택을 본다는 게 지금 보는 소수에게 이 세금 특혜의 어떤 그 불합리한 구조가 자꾸 집중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김만 대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금 특혜란 게 어떤 특혜를 말씀하시는지. 만일 이제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아파트와 동일하게 2005년부터 시세의 70%로 부과했다면 그 얘기입니다. 왜 단독주택을 가진 분들 그 당시 50%, 40%였던 게 13년 동안 40%, 50%인데 아파트 계신 분들만 70%로 냈다라는 이 부분의 불평등성을 저는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걸 특혜라고 본다면 특혜인데 물론 현실화 반영을 안 한 정부 잘못도 있겠지만 자 정부 얘기가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뭐 내가 안 올리자 말자고 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인식 차이가 자 전세 사는 서민 내 집 마련 힘들게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한 실수요자라고 본다면 살 때 취득세 내고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내고 물론 팔 때는 양도 차익이 있으면 양도세도 내고 또 내가 살지 않으면 뭐 전세를 줄 수도 있고 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자 돈이 없어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굳이 내가 집을 살 필요가 없어서 전세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금도 하나도 안 내면서 집값의 반으로 안정적으로 잘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세금 하나도 안 내거든요. 저는 물론 뭐 다주택자들 저는 옹호해 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 1주택자, 2주택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식 자체가 물론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뭐 조금 더 내, 너 능력 되니까 더 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야, 너 투기꾼이야 라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버리면 저는 그렇게 죄인 취급할 필요는 없다는 그 부분의 인식이 차이는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 개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잘못된 체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 특혜를 받고 왔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온 건 정부 탓이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창무 교수님. 그 아까 뭐 세금 폭탄 얘기가 논란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공시가격 올라가면은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급 대상, 기초수급 대상도 올라가니까 결국은 재해가 될 소지가 있다. 근데 그건 뭐 그것이 아니다라고 정부가 또 해명자를 내놓기로 했는데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뭐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그 자산이라는 게 그 건강보험료 산정에 어쨌든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대폭 인상된다 그럴 정도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정도 높은 수준은 아닐 수 있어도 영향 미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김현미 장관께서 그 대안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할 거고 그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기초연금과 수급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달라지게 되면 영향을 미칠 거고 그 효과가 작다 그러면 굳이 뭐 김현미 장관님께서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뭐 기초연금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100%가 되면 후에 이제 문제가 없어지겠습니다만은 현재는 뭐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겠죠.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보면은 항상 보면은 기술적인 걸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굉장히 미시적인 걸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아주 일부의 피해자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도 자체를 흔들려고 해요. 아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보완하면 된다고 해야 되는데 보완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쪽이거든요. 뭐 이것도 전 비싸다고 보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이제 산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소득도 있고요, 재산 있고 자동차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재산 중에 이제 부동산이 있으니까 영향을 좀 미치겠죠. 예. 그러나 이게 오른다고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지금 뭐 시뮬레이션 하는 거 보면 지금 뭐 아까 보니까 그렇게 올리지도 않았던데 예. 가사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 30% 올리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만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평균 상승률이 한 4% 정도. 근데 지금도 한 2% 정도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대단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말씀드리면 이게 거기도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덜어는 탈락자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하위 한 70%한테 주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100%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해결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더 형편 어려운 분이 또 들어갑니다. 그 수급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더 형편 어려운 사람이 채우니까 별 문제 되는 게 아니고요. 아, 예. 대신 뭐 이제 더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국가적인 그러니까,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정의롭게 간다라고 보고 있군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정부가 또 뭐 대책을 또 마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만 대표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표정 같은데요. 네. 뭐 달리한다기보다는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이제 뉴스 언론 이제 기사를 인용하다 보면 공시 가격이 30% 오르면 건강보험료 평균 13% 정도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사실 13%가 굉장히 큰 부담이냐 아니냐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아까 몇 %라고 그랬죠? 4%. 그게 뭐 보건복지부가 반박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죠. 반박도 했고 저는 13%가 올라도 그거 가지고 뭐 큰 치명적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든 내는 입장에서는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예. 아까 그 초반에 그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같은데 집단주택 관련해 이제 평상시에 거래가 많지 않고 뭐 산정 과정 정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 지금 뭐 산정 과정이라든가 기준 관련해 가지고 무슨 과제 개선 과제 같은 거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뭐 올렸다고 하지만 53%의 아마 실거래가 반영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올랐는지를 지수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거래가로. 그래서 시세 지수 형태로 나오는 걸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13년 이후에 기껏 한 14% 오르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시세로 했을 때 한 30% 올랐고 실거래가로 했을 때 한 13년 이후에 한 65% 오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크죠. 시세와 실거래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뭐 적정 가격을 따지는데 이런 가격의 추세라는 게 갖는 의미가 기준이 되거든요. 내가 뭔가 감정 평가를 할 때 해당 기간 동안 얼마를 올랐느냐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내가 관측하는 어떤 대상이 되는 주택들이 같은 시기에 꼭 거래되는 게 아니니까 이전 1년 전에 거래된 주택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지금 시점에 가격을 산정하려고 그러면 해당 기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 지수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격 산정 과정과 기준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또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얘기입니다.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요. 아파트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과 함께 전수조사를 합니다. 1,300만 원의 공동 전수조사지만 개별주택은 국토부가 표준주택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감정원과 조사 평가하면 그것이 기준가가 돼서 개별주택에서 개별 지자체장들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3,300만 필지가 있지만 국토부가 50만 필지만 표준지 조사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개별 자체장들이 결정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 22만 호의 단독주택 가격과 이 50만 필지 값을 정하는 이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 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그 결과지를 가지고 그거에 시군구간 가격균형 협의 단계가 있고요. 또 시도별 가격균형 협의, 최종적으로는 중앙부동산 그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또 감정원이나 감정평가가 조사한 뭐 시세, 또 위치, 용도, 평가 의견 이런 자료들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불투명하게 그 산정되는 밀실구조에서 산정되는 과정 그렇게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 뭐 설명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정평가
평가사분들도 그 자료를 입력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에게 공유할 수 없다라고 하소연하세요. 예. 이런 구조가 국토부나 과거 정부의 관료들이 고위 관료들이 이 부분에서 아니 우리 개입을 할수 김선달 있는 팀장이 요소가 있다. 활동하는 단체 등에서는 그런 공개를 요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답변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것들의 가격 산정에 뭐 어떤 이의 제기 또 이러한 뭐 불필요한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엔 이건 투명하게 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검증해야 되는 과정들이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투명하게 하고 검증이라는 얘기는 뭐 이견을 다시 반영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그렇죠.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가격 산정 과정과 기준에 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선 과정은 또 무엇인가 덧붙였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예. 국토부 장관님이 이제 지정권 조사해서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지만 감정평가사분들이 입력하는 구조인데 입력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고 저는 분명히 투명하고 기준도 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문제된 게 뭐냐면 실제로 그랬는지는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국토부에서 뭐 가이드라인을 줬다 얼마로 하라고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뭐 반발도 하고 이런 일이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입니까? 네, 감정원에도 감정평가사들 계시지만 지금 반발하신 분들은 민간에 계신 민간에 감정평가사 참여하신 분, 네. 그래서 계신 분들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현실화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 투명화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한 부분에 대해 최근에 물론 마음이 좀 급했고 빨리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가이드라인 주는 것 자체도 과거 정권에서 오히려 밀실을 한 거와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이 있어야 되고 투명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 그러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될까요? 자율에 그냥 맡겨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권 바뀔 때마다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세금을 더 부과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과도하게 올리자는 입장이고 만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하락이 되면 또다시 옛날처럼 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또 반대 상황이 정부가 개입을 해서 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좀 더 공정성,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그 투명화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김인만 대표는 여기에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네, 이태경 대표. 저는 이제 뭐 투명성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정부의 개입 뭐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 도대체 이 표준지 그 공시가격 관련해서 이거를 결정하고 고시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감정평가사한테 있다라는 뭐 어이없는 얘기도 하는데 법률에 보면 엄연히 그 부동산 그 가격 공시하는 법률 있지 않습니까? 3조에 보면 국토부 장관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정부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주무부처는 국토부가 결국 주도해서 결정하는 그건 거죠. 뭐 너무 이견이 없는 얘기이고요. 그냥 그 감정평가사들은 위임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런 정도의 정부의 어떤 역할 이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의 산정 과정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국토부가 아니라 자치도 아닌 뭐 서울시 같은 데서는 그쪽을 권한을 그쪽으로 넘겨달라는 것인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재산세라는 게 지방세의 성격으로만 유지되고 그 기준의 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이라는 게 한정된 목적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재산세라는 게 그 도시민들이 그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얽히고 설켜 있죠. 지금 뭐 얘기됐던 것처럼 그 건강보험료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또 특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아니라 또 국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연결고리를 종부세만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세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 성격이 그러니까 뭐 양도세든 보세든 간에 다 지방세에 해당된다. 양도세는 신현세는 그러니까 영향을 같이 미치게 되니까. 그렇죠. 뭐 그 밖에도 사실은 그 누가 카운트를 했는데 40 몇 개 관련 법이 제도가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돼 있어서 글쎄 그런 연결고리를 꼭 하나의 가격으로 그 모든 행정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실은 좀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너무 노력했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현실이라 그러면 사실은
지방 지자체에 넘겨주는 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겠죠. 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이 국세, 지방세 다 같이 맞물려 있긴 한데 넘겨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그 저희는 얘기입니다. 광역단체장한테 좀 이양해야 된다. 아하, 지방 분권화 예. 시대에 맞게 이양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가 보유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80%입니다. 지금 현행 아하, 상황으로 예. 봤을 때는. 그럼 지방에 있는 광역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국토부는 그 대신 가이드라인과 광역단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줘라. 가이드라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그걸 제대로 하는지 감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그 제도화하는 건 국토부의 역할입니다. 광역단체장이 17개잖아요. 17개가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누군가는 시민들에게 부합하게 해서 더 열심히 하는 광역단체장들이 나오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 부분을 의지가 갖고 있고 지금 서울시장도 그런 말씀을 예,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 자치단체로 줄 것인가의 문제가 세금 차원에서 볼 수 있겠지만은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시 단위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광역단체장한테 이양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김인만 대표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저의 입장은 국토부든 지자체장이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이게 전체를 관리하기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가능성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쪽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잘할 수만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전제를 게 빼시고 현실적으로 맞다고 봤을 때 생각을 합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더 얽혀 있고요. 중앙정부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 국토부 장관이야 대통령이 임명해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이 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히려 재산세를 올리면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안 올리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갈등과 오히려 파퓰리즘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눈치를 보게 되면서 왜곡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그 됩니다. 대목에서는 그 김 소장님하고 생각이 일치하는데요. 예. 그 저희가 지금 경험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보니까 몇 개 구에서 구청에서 이제 이거 좀 너무 과도하다 인상률이 예.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일종의 집단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럴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방자치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가치이긴 하지만 이게 그 지방 정부의 어떤 안목과 관점과 시야, 그다음에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안목과 관점과 시야가 달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는 역시 굉장히 이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부보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게 맞겠다. 저 당분간은 라는 생각입니다. 뭐 옮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이태경 대표 또 김인만 대표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래도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견이 있고 또 뭐 김성달 대표는 광역 단위로 넘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예, SNS를 통해서 시청하고도 계시는데 여기에 의견 주신 분들 몇 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민아님 의견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1, 2년 안에 해결하는 게 너무 성급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집값 문제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이고요. 이 시점 관련해서는 아까 그 초반에 이태경 대표하고 또 우리 김인만 대표하고 약간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었는데요. 박승민님의 의견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을 우려한다는 것 자체가 그간에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닐까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 되는 것이고 다수를 위한 상식적인 정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이미 그동안에 비현실적이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좀 그동안 서로 이제 논란이 녹았던 것인데 오늘 패널들 간에 좀 약간의 인식의 차이는 좀 남아있는 부분은 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대개 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1월 또 아직은 이제 4월 달에 이제 공동주택은 이미 이제 그때 발표가 되죠. 공시가격이. 그때까지 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것인데 정부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 차원도 있고 아까 세금 정책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또 일반 국민들은 그 효과가 본인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민감할 것인데 조금 최종적으로 정부가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잡아가고 있지만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문하고 싶은 것 또 일반 국민들에게 조금 삶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관련 얘기를 좀 포함해 가지고 좀 마무리 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김인만 대표 볼펜 들고 계시니까 먼저 하십시오. 네. 사실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굉장히 골칫거리면서 풀지 못하는 숙제거든요. 이게 박정희 정부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부동산 문제가 항상 이슈 넘버 원이 됐는데 자
어떻게 볼 것이냐, 무조건 안정. 저도 안정은 적극 찬성합니다. 급등도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고 제 생각은 물가 상승률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원하는데 항상 이게 구매 욕구와 뭐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제도가 있어서 투기가 더 심하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직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건 좀 오만인 것 같고요.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규제와 너무 과도한 규제는 사실 또 더하는 외곽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규제, 또 입주 물량, 또 송파구나 강동구는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더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공급 물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도 장기적으로 3기 신도시가 나왔지만 입주하려면 한 2025년 정도 돼야만 빨라야 입주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규제도 그렇고요. 공급도 그렇고요. 당장 지금만 보지 말고 좀 긴 안목으로 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네, 그런 좋습니다. 일관성 있는 한편으로는 긴 정책을 했으면 안목, 또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당장 해법 내놓으라고 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제가 있긴 합니다. 이태경 대표. 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지금 상황에 놓였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71년생인데 예. 저 71년생 이태경. 예, 71년생 이태경입니다. 근데 저 때 100만 명 태어났거든요. 굉장히 많이 태어났죠. 예. 지금 이제 40만이 무너졌고 30만이 밑으로 온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1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출생률이.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 사실 이게 일기차로 따지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노인 자살률도 제일 높거든요. 자, 근데 아이들이 왜 안 태어납니까? 결혼 안 하죠. 또 결혼해도 애를 못 낳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부동산 예. 문제거든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대한민국 제가 보기에는 발전 고사하고 존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진통 있고 고통 있더라도 모든 정책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네, 이창무 교수님. 예. 어쨌든 이번에 뭐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게 목적 자체가 뭐 급등한 가격을 잡기 위한 그런 단편적인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세,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인 부담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예. 한 가지 이번 뭐 현실화 과정에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속도로 가는 게 사실은 그런 노력을 다시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좀 우려가 좀 기본적으로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료를 자주 다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태까지 현실화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내재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리하게 막 올리려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사회적인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년에 1,600에 가까운 공시가격 제도를 돌려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3,000원으로 늘리면 2배로 정확해질 거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목표로 삼는 현실화에 대한 기준을 또 그다음에 가격, 재산세의 어떤 공시가격 산정하는 기준이라는 거를 실거래가격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적인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좀 나름대로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선달 팀장. 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난 10년간 재벌 상위 1%의 부동산 보유량이 10억 평이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상위 1%는 3.27에서 6.77로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쏠림 현상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서민들은 점점점 주거비 때문에 허덕이는 반면 이 부의 쏠림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런 부담을 안겨줄 것이냐, 이게 좀 정부가 다행히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의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집값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또 언제든지 토건에 대한 유혹에 흔들리면서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재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의 일관되고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동산 공시가 인상 영향 또 필요한 정책적인 노력 또 방향에 대해서 김인만 대표 또 이창무 교수, 김성달 팀장, 이태경 대표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시가격 현실화를 둘러싸고 좀 이해관계라든가 또 인식의 차가 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원칙을 또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공평과세 또 집가 안정이라는 그런 원칙의 틀에서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모아서 공감을 많이 얻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명확하고 투명한 또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